다음으로 포토레지스트 강강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리소그래피 공정을 얘기할 때 강강제는 웨이퍼 위에 도포가 돼서 나중에 마스크를 올리고 UV를 조사했을 때 결합이 강해지거나 약해져서 마스크에 있는 패턴을 그대로 전사시키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물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강제는 크게 노광하는 반응에 따라서 양성 강강제 그리고 음성 강강제로 나눠지게 됩니다. 자, 양성 강강제는 포지티브 포토레지스트라고 하고요. UV 빛이 맞은 부분이 결합이 약해져서 나중에 현상액에 넣으면 쉽게 녹아내리는 강강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스크에 형성된 패턴과 강강제에 전사된 패턴이 같아지게 되는 거죠. 자, 반대로 음성 강강제는 빛이 조사된 부분의 결합이 강해져서 현상액에 넣었을 때 잘 녹지 않게 됩니다. 반대로 빛이 맞지 않은 부분은 결합이 약해서 현상액에 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음성 강강제는 강강제의 패턴이 마스크의 패턴과 반대로 나타나는 물질입니다. 이 차이를 좀 기억을 하시고 이 밑에 예시를 통해서 한번 강강제 종류에 따라서 패턴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마스크 종류도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다고 했죠. 브라이트 필드 마스크랑 다크 필드 마스크입니다. 자, 일단 브라이트 필드 마스크를 살펴보면 자, 강감제를 양성을 사용했을 때 여기 지금 가라는 글씨가 크롬으로 막혀 있는 상태죠. 이 상태에서 빛을 조사하면 가라는 영역 나머지 영역이 빛이 조사가 됩니다. 그러면 양성 강강제일 때는 빛이 맞은 부분이 결합이 약해진다고 했죠. 그래서 현상에 넣어주면 이 부분이 날아가죠. 그래서 가라는 글씨 부분만 포토레지스트가 남아있게 패턴이 형성이 됩니다. 자, 반대로 음성 강강제를 쓴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빛이 맞은 부분, 이렇게 뚫린 부분이 결합이 강해진다고 했죠. 그럼 포토레지스트를 현상액에 넣으면 녹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반대로 빛을 맞지 않은 부분은 쉽게 녹죠. 그래서 가라는 이 패턴 부분만 포토레지스트가 없고 나머지 영역에 포토레지스트가 남게 패턴이 형성되게 됩니다. 자, 그럼 오른쪽에 다크필드 마스크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죠. 다크필드 마스크는 이 가라는 글씨 부분에 크롬이 존재하지 않는 마스크가 되겠고요. 이때 양성 강강제를 사용하면 자, 빛을 조사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빛이 맞은 부분이 결합이 약해지죠. 그래서 현상에 넣어주면 이렇게 날아갑니다. 그래서 가라는 글씨만 포토레지스트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네거티브 포토레지스트 음성 강강제를 사용하면 빛이 맞은 부분이 결합이 강해져서 현상액에 넣었을 때 남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라는 것이 그대로 지금 포토레지스트가 남아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마스크의 종류와 레지스트의 종류에 따라서 패턴 형성이 어떻게 되는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공정 전체 플로우를 이해하고 공정을 설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포토레지스트, 양성 강강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성 강강제는 감광성 화합물, 그리고 합성수지, 유기용매의 세 가지 성분으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종류로는 AG514, AG960, MAP1290 같은 게 있는데, 1210 등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거는 이제 포토레지스트의 회사에서 만드는 품명이기 때문에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 그냥 간단하게 이제 상식선에서 이제 얘기를 드리자면 여기 숫자가 나와 있죠. 이 숫자에서 일반적으로 뒤에 숫자가 포토레지스트의 두께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고요. 대부분의 경우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5214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두께가 포토레지스트 두께 1.4 마이크로고요. 9260은 6.0 마이크로. 그리고 1210은 1.0 마이크로. 이렇게 됩니다. 근데 항상 그런 건 아니고 대부분의 포토레지스트 명칭을 봤을 때 이렇다라는 거죠. 정확하게는 이제 데이터 시트를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포토레지스트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일단 양성 강강제는 노광 전에는 감광성 물질이 현상액의 불용성입니다. 녹지 않는 거죠. 그래서 결합이 서로 강하게 돼 있어서
현상에 넣어도 녹지 않습니다. 근데 빛을 쬐주면 이 빛을 받아서 광강성 물질은 복사 에너지를 흡수한다는 거죠. 즉 빛 에너지를 흡수해서 화학 구조가 바뀌게 되고 현상에게 쉽게 용해가 되게 됩니다. 이때 현상에게 넣었으면 빛이 맞은 부분이 녹아서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패턴을 형성하는 겁니다. 이게 양성관광제고요. 아까 앞에서도 설명을 했었죠. 자, 양성관광제의 노광 반응 곡선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게 노광 반응 곡선이고요. X축이 이제 노광 에너지 0부터 100까지를 나타내는 거고요. Y축은 포토레지스트가 노광하고 현상에게 넣었을 때 얼마 비율로 남아있냐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보시면 노광 에너지가 0부터 2원이라는 에너지까지 증가할 때까지는 거의 현상에게 녹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2원부터 점차 관광제의 용해성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잘 녹기 시작하죠. 이렇게 갑자기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고 특정 에너지 이상이 되면 ET라는 특정 에너지 이상이 되면 다 녹아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우리가 패턴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이 익스포저 에너지, 노광 에너지 양이 얼마 정도 돼야 된다는 걸 알아야겠죠. 이걸 이제 실험적으로 보통 많이 파악을 하고요. 뭐 기본적으로 이제 인텐시티라든지 빛의 인텐시티, 노광 장비의 인텐시티랑 타임 가지고 조절하는데 이게 맞지 않은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경험상으로 패턴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ET라는 문턱 에너지 이상을 가해줘야지 포토레지스트가 녹아서 패턴이 형성된다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명암 비율 감마를 이렇게 표시를 했죠. ln 2원분의 ET의 마이너스 1승이죠. 그래서 명암 비율이 클수록 노광 에너지의 증가에 따른 관광막 용해도가 증가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샤프한 이미지를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이 커야 되겠죠. 이 값이 커지려면 자, 이 값이 작아져야 됩니다. 이 값이 작아지려면 어떻게 되나요? ET가 작아지거나 이원이 커져야 되겠죠. 즉 특정 에너지부터 급격하게 떨어질수록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포지티브 포토레지스트 양성관광제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만약에 ET 에너지 이상만 되면 그냥 충분히 시간을 길게 패턴을 형성하도록 노광을 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 많은 에너지를 가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자 빛이 이렇게 들어가서 그냥 다 흡수되면 좋은데 이게 회절되거나 기판에 반사돼서 다시 올라오는 빛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길게 하면 우리가 원하는 패턴이 안 나오고 더 작은 패턴이 나올 수가 있죠. 아예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ET라는 에너지 포인트를 찾아서 거기에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뭐 몇 프로 내로 이제 공정 레시피를 잡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실험을 통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경험에 의해서 패터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리소그래피라든지 대부분의 공정들이 경험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로 회사에서도 이런 반도체 공정에 경험이 있는 사람을 채용하려고 하는 거죠. 자, 다음으로 네거티브 포토레지스트 음성관광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음성관광제도 양성관광제와 마찬가지로 감, 광성, 화합물, 합성수지, 유기용매 이 세 가지 성분으로 구성이 되고요. 여기도 똑같이 명칭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죠. SU8 2002, 뭐 SU8 2050 그리고 MAN 뭐 1440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이런 것들이 종류가 있다라는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 네거티브 포토레지스트는 포지티브 포토레지스트의 반대겠죠. 그래서 노광 전에는 과항강성 물질이 현상에게 잘 녹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관광제를 도포로 하고 그냥 현상에게 넣으면 이게 다 녹아서 사라진다는 얘기죠. 하지만 노광을 하면 이제 노광된 에너지를
관광성 물질이 흡수를 하죠. 이때 화학적 에너지로 변환을 하고 폴리머의 교차 결합 반응을 유발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 서로 물질들끼리 결합력이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현상에게 쉽게 용해가 되지 않는 특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여기 설명이 있죠. 교차 결합된 폴리머는 높은 분자 무게 때문에 현상에게 쉽게 용해되지 않는다. 그래서 현상에 넣었을 때 이 부분이 녹지 않고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음성관광제고요. 하지만 음성관광제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현상 공장에서 그러니까 디벨로퍼라는 용액에 담글 때 관광제 부피가 현상액을 흡수하면서 팽창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휴지를 예로 들면 될까요? 휴지 같은 걸 그냥 두는 것보다 물에 담가주게 되면 무게도 무거워지고 약간 부풀어 오르죠. 그런 거와 같은 효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음성관광제는 결합을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용액에 넣었을 때 안 녹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런데 이 용액이 흡수가 되면서 부피가 불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양성관광제보다 미세한 패턴을 만들기가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용액에 담갔을 때 불어나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포토레지스트를 사용하는 이유는 뒤에 얘기를 하겠지만 리프트호프 공장이라는 금속 패터닝 공장 때문에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건 이제 뒤에서 좀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양성관광제가 음성관광제보다 해상도가 높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광 반응 곡선을 보시면 자, 여기 지금 0이 아니고 여기는 5부터 20이죠. 당연히 양성관광제의 반대겠죠. 에너지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남아있는 포토레지스트 양이 거의 없죠. 없다가 문턱 에너지 이상이 되면 점점 이게 폴리머들이 결합이 강해지면서 잘 안 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점점 남아있는 양이 많아지다가 특정 에너지 2원 이상이 되면 거의 대부분의 포토레지스트가 녹지 않고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광 에너지가 증가하면 용해도 뭐 현상에 넣었을 때 얼마나 잘 녹냐, 그게 문턱 에너지 이상으로 됐을 때 남아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강광막 불용성이 증가해서 녹지 않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명암 비율은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좋겠죠. 그래야 명암 비율이 커지니까요. 그러면 E1이 작거나 ET가 커지면 좋겠죠. 이거를 기억을 하시면 되고, 자, 음성관광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특정 에너지 이상 가해준다고 무조건 다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역시 회절이라든지 기판에 반사돼서 나오는 효과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원래 원했던 패턴 사이즈보다 너무 시간을 길게 하면 작아질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작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경험적으로 또 잘 파악을 해서 해야겠죠. 자, 그리고 포토레지스트의 기울기 단면을 보시면 아까 양성관광제로 좀 다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양성관광제는 아까 이렇게 막아주면 이런 식으로 레지스트가 나왔죠. 이 기울기가 점점 표면부터 봤을 때 커지는 식으로 나타나죠. 이게 이제 양성관광제의 특징이고, 음성관광제는 보시는 것처럼 표면부터 점점 이렇게 기울기가 이렇게 되면서 커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커지는 거죠. 왜냐하면 빛을 맞은 부분이 포토레지스트에 안 녹는데 이 끝단 부분에 있는 거는 상대적으로 여기보다 적은 에너지를 맞아서 이렇게 기울기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특성이 나온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리소그래피 공장에 대해서 처음에 시작할 때 전체 어떤 플로우로 이루어지는지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스크가 뭔지 모르고 포토레지스트, 즉 강광제가 뭔지 몰랐기 때문에 이 과정을 잘 이해를 못했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리소그래피 공정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클래스가 낮은 청정실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클래스가 낮은 청정실이라는 얘기는 파티클이 적은
환경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의 관광제는 0.5 마이크로 이상의 파장을 가지는 광에는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소그래피 공정은 노란빛의 조명이 설치된 청정실에서 수행을 합니다. 우리가 TV 같은 데서 보면 노란색 빛이 나오는 클린룸이라든지 팹을 보셨을 텐데 여기서 리소그래피 공정이 이루어집니다. 자, 여기서 이유를 알 수 있게 된 거죠. 포토레지스트, 즉 강광제가 0.5 마이크로 이상의 파장 빛에 대해서는 반응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태양광의 대부분의 빛이 500에서 800나노 파장대 빛을 가지고 있죠. 물론 이제 전 파장에 대해서 다 가지고 있지만 이 파장의 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광제가 태양광이라든지 아니면 현미경이 아니죠. 형광등에 노출되면 영향을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노란색 파장의 빛만 나오는 환경에서 리소그래피 공정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실리콘 기판이 있고 SiO2 증착을 해놓은 상태죠. 그리고 나서 포토레지스트를 이렇게 코팅을 합니다. 근데 포토레지스트를 코팅하기 전에 일반적으로 포토레지스트가 SiO2 같은 옥사이드 계열 물질에는 잘 접착을 하지 않아서 그 접착력을 향상시켜주기 위해서 어떤 모노레이어를 형성을 시켜줍니다. 그게 이제 HMDS라는 용액이고요. 요거를 이제 코팅을 해서 베이킹, 그러니까 열을 가해주면 모노레이어가 형성이 되고 이거에 의해서 특성이 바뀌는 거죠. 표면 특성이 물과 친하다가 물을 안 친한 환경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면 물이랑 안 친하기 때문에 관광제를 좀 더 잘 잡게 되는 거고요. 그러고 나서 관광제를 도포하고 스핀, 즉 돌려줘서 코팅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열을 가해줘서 유기용매 등을 날려주고서 좀 딱딱하게 관광제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두 가지로 나눠지죠. 여기 포지티브 레지스트, 네거티브 레지스트. 포지티브 레지스트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여기 패턴이 좀 막혀있죠. 이 막혀있으면 나머지 영역 빛이 맞은 부분이 결합이 약해지고 현상에게 넣어주면 날아가게 되죠. 그래서 이 패턴 그대로 여기 지금 전사된 것을 알 수가 있고 여기 지금 뭐 식각공정 같은 걸 해서 이렇게 패턴을 만들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 네거티브 포토레지스트는 맞은 부분이 결합이 강해져요. 그래서 여기 크롬이 막은 부분 외의 부분이 딱딱하게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이가 있다는 걸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레지스트레이션 공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레지스트레이션 공정은 제가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반도체 소자를 제작할 때 한 개의 마스크가 아니고 여러 개의 마스크를 이용해서 소자를 제작해야 되는데 이때 패턴을 얼마나 잘 정렬하냐 그거를 나타내는 공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영어로는 registration 또는 alignment라고 하고요. 아까 하는 방법은 대충 설명을 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여기서 또 중요한 파라미터가 오버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이제 노광대 웨이퍼의 미스얼라이먼트 정도를 측정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여기 정렬이 잘 된 경우에는 관광제가 이렇게 SiO2 위에 이렇게 똑같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똑같은 마진이라고 해야 될까요? 똑같은 간격을 두고 이렇게 패턴이 형성이 돼야 되겠죠. 근데 실제로는 이게 정밀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가능하면 이게 작게 만드는 게 좋겠죠. 예를 들어서 이게 오른쪽 그림은 미스얼라이먼트가 발생을 한 거죠. 미스얼라이먼트가 발생한 건데 왼쪽으로 이렇게 시프트가 된 거죠. 그래서 관광제가 원래 여기 있어야 되는데 이쪽으로 당겨진 거죠. 그래서 원래 있어야 되는 위치와 새로 형성된 위치 사이에 차이를 오버레이라고 하고 이걸 통해서 리소그래피 공정을 평가를 많이 합니다. 자, 학교에서 우리가 마스크 얼라이너를 활용해서 패턴을 한다 했죠. 마스크 얼라이너 같은 경우는 사람이 직접 눈으로 보면서 조절을 하면서 얼라인 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미스얼라인이 많이 나겠죠. 근데 이제 소자 사이즈가 수십 나노 단위로 작아지면서 사람이 할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뭐 스캐너라든지 스태퍼라든지 이런 장비에서 자동으로 정렬해주는 그런 알고리즘 또는 기술들을 접목을 하기 시작했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한 알고리즘을 개발을 할 수가 있겠고 실제로 이제 구동을 해야 되죠. 얼마나 정밀하게 제어해서 움직일 수 있냐 이런 부분들도 있겠죠. 그래서 노광 장비를 만들 때 광학뿐만 아니라 제어나
기계적인 측면들도 많이 필요로 하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전자전기공학 전공하는 학생들은 반도체 분야에서 굉장히 할 일이 많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왼쪽은 이제 온라인 마크를 활용하는 방법을 예시를 보여준 겁니다. 이렇게 잘라서 이쪽 하나를 따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웨이퍼 위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레이어를 만들어서 이런 사각형이 만들어졌다. 그럴 경우에 마스크에다가 이 십자가를 넣어줘서 십자가가 이 사각형 안에 이렇게 정확하게 들어가도록 얼라인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노광을 해주면 되겠죠. 자, 이 과정을 우리가 대학원이나 학교에서는 손으로 하는 거고요. 회사에서는 장비를 얼마나 저렇게 정밀하게 얼라인하게 하는지 기술들을 개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장비에다 접목을 하고요. 오른쪽은 웨이퍼 위에다 이렇게 십자가를 만들어주고, 그러고 나서 마스크에다 사각형을 만들어줍니다. 그러고 나서 이걸 또 정밀하게 이동을 시키면서 딱 맞게 얼라인을 해주면 되죠. 그래서 이러한 공정이 있다라는 걸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리프트오프 테크닉입니다. 리프트오프는 패턴 형성 기술과 연관된 공정인데 주로 금속 물질을 식각하지 않고 바로 패턴을 형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공정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관광지의 두께가 증착하는 금속 또는 방망이 두께보다 더 두꺼워야 된다. 거고요. 순서를 보시면 웨이퍼를 일단 클리닝 하는 건 이제 불순물 같은 거 없애는 거고, HNDS는 그 접착력을 높이는 모노레이어라고 했죠. 그러고 나서 관광지를 도포를 합니다. 그러면 관광지가 도포가 됐죠. 그리고 마스크가 여기 크롬이 막혀 있고, 이 상태에서 빗을 째줍니다. 빗을 째주면 이 부분에 빛이 맞겠죠. 그리고 나서 현상에게 넣어주면 이 부분이 날아가 있네요, 지금. 그러면 이게 포토레지스트가 양성 관광제일까요? 음성 관광제일까요? 양성 관광제죠. 그래서 이 패턴이 형성된 후에 메탈을 데포지션 합니다. 그때 메탈의 두께가 포토레지스트, 즉 관광제의 두께보다 작아야겠죠. 그래야 이 사이에 단차가 생기니까요. 그렇게 된 상태에서 이 관광제를 지우기 위한 용액에 담가줍니다. 뭐 아세톤이라든지 그런 용액에 담가주면 이 부분이 녹아서 날아가죠. 그러면서 메탈이 동시에 날아가서 메탈 패턴이 이렇게 형성되는 공정이 리프트오프 공정입니다. 자, 근데 아까 앞에서 제가 이 리프트오프 프로세스를 할 때 포지티브 레지스트 말고 네거티브 레지스트를 더 많이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포지티브 레지스트는 일반적으로 빛을 쏴주면 맞은 부분이 결합이 약해지죠. 그래서 패턴이 날아가니까 상대적으로 이렇게 경사가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발생을 하죠. 그러면 메탈을 증착했을 때 이쪽 면에도 이렇게 증착이 되겠죠. 그래서 이상적이지 않아서 이 부분이 이렇게 연결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프트오프가 깔끔하게 되지 않을 수가 있죠. 그래서 포토레지스트 양성관광제는 리프트오프 프로세스 할 때 잘 사용 안 합니다. 뭐 써도 상관없긴 한데 그 엣지 부분의 패턴이 깨끗하게 형성이 안 되기 때문이고요. 자, 상대적으로 네거티브 포토레지스트를 사용한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스크가 반대로 돼야 이 패턴이 형성이 되겠죠. 그러면 이 부분이 이렇게 어떻게 되나요? 이 막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지금 뚫려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빛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이렇게 딱딱하게 남아 있겠죠. 그럼 상대적으로 포토레지스트가 빛 맞았을 때 똑같이 이렇게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는 딱딱하지만 여기는 안 딱딱해진 상태가 될 테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자, 빛을 맞은 부분이 결합이 강해지죠. 그럼 상대적으로 이 위쪽 영역들이 다 덴스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빛이 대부분 여기서 많이 흡수가 되니까요. 이 상태에서 현상에게 넣어주는 시간을 길게 해줍니다. 길게 해주면 어떻게 돼요? 여기 부분이 녹아서 나가겠죠. 아예 녹진 않는 거니까. 그래서 측면으로 봤을 때 슬롭이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형성이 되면 아까 여기 연결되는 부분들이 안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리프트오프가 잘 일어나게 되고 네거티브 포토레지스트를 그래서 리프트오프 공정 때 많이 활용합니다. 근데 회사에서는 리프트오프 공정을 활용하지 않습니다.
리프트오프 공정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메탈 찌꺼기들이 굉장히 둥둥 떠다니게 되기 때문에 파티클로 나중에 소자 위에 떨어져서 붙어서 작용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실제 양산 공장에서는 리프트오프 프로세스를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용하는 경우는 뭐 큰 소자들, 사이즈가 큰 소자들, 뭐 LED라든지 뭐 이런 거 사용할 때 뭐 사용을 하긴 하는데 디스플레이 소자도 아마 사용을 할 겁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학습했던 DRAM, 플래시, 로직 디바이스, 오스펫 같은 걸 제작할 때는 이 리프트오프 프로세스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건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으로 넥스트 제너레이션 리소그래피 공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광 기반의 리소그래피는 현재 널리 활용되고 있죠. 아까 스캐너가 대부분 활용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처리량이 많고 해상도도 좋죠. 뭐 리소그래피 파장을 낮춘다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임프루먼트 기술들을 활용했죠. 페이지 시프트, 매스크, 그리고 옵티컬 프록시미티 커렉션 등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우리가 해상도를 많이 개선을 했죠. 그리고 물을 활용해서도 개선을 했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광을 사용하는 리소그래피 장비는 비용이 쌉니다. 다른 장비들에 비해서요. 그리고 조작도 쉽기 때문에 널리 활용되고 있죠. 그런데 점점 이제 더 작은 사이즈의 패턴을 요구하게 되면서 기본적인 광 리소그래피가 지금은 안 된다는 사실을 파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세대 노광 장비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차세대 노광 장비를 개발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죠. 자, 이 차세대 노광 장비 중에서 가장 각광을 받았던 건, 제일 처음에 가장 각광받았던 건 전자빔 리소그래피였습니다. 하지만 전자빔 리소그래피의 가장 큰 단점은 스루풋, 즉 처리량이 너무 낮다는 거죠. 빔을 하나씩 쏴줘야 되기 때문에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이거는 양산으로 활용할 수 없다고 결론이 나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전자빔 리소그래피는 이제 마스크 만들 때 주로 활용을 하고요. 레티클이라든지 이런 거 만들 때 활용을 하고 잘 활용하지 않고 최근에 이제 뜨고 있는 리소그래피 기술이 극자외선 리소그래피입니다. Extremely Ultraviolet 리소그래피라고 하고 EUV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평택인가요? 그 파운더리 라인에도 지금 EUV를 설치를 할 예정이죠. 그리고 이 EUV 장비는 전 세계에서 한 군데 회사밖에 만들지 못합니다. 그게 ASML이라고 했고요. ASML은 스캐너 장비도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ASML의 경쟁 회사는 뭐 니콘이라든지 이런 회사가 있는데 그런 회사들은 아직 EUV 장비를 개발하지 못했고 실제로 개발해서 판매하는 회사는 ASML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뒤에 이어지는 슬라이드에서 전자빔 리소그래피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좀 하고요. 그 다음에 극자외선 리소그래피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뭐 자세히는 얘기 안 하고 간략하게만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일렉트로빔 리소그래피 장비, 전자빔 리소그래피 장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전자빔 리소그래피 장비는 광 장비와 다르게 전자를 그 소스로 활용을 하죠. 그래서 전자 하나하나가 이렇게 발사가 돼서 패턴을 형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렌즈나 이런 게 필요가 없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렌즈 같은 거는 이제 빛을 축소시켜주거나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전자는 별로 의미가 없죠. 그래서 전자는 자기나 전기장을 이용해서 전자를 휘어지게 하거나 조절해서 패턴을 형성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일렉트론 건에 의해서 전자를 형성하고요. 그래서 초고진공 상태에서 필라멘트에 에너지를 가해줘서 전자를 형성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일직선으로 가도록 이렇게 얼라이먼트 코일이라든지 컨덴서 렌즈가 말이 렌즈지 실제로 이제 전기장이나 자기장 가해줘서 전자빔이 일직선으로 이렇게 나가도록 해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 보이는 파이널 렌즈에서 휘어지는 걸 조절해서 이제 패턴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파트는 자, 빔 블랭킹 플레이트입니다. 자, 전자빔을 쏴줬다가 안 쏴줬다가 해야지 패턴을 형성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블랭킹 플레이트가 잘 동작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거 핵심 부품 중 하나고요.
그럼 당연히 전자를 만들어내는 전자건도 중요한 부품이고 콘덴서 렌즈 뭐 이런 거는 전자를 얼마나 이게 일직선으로 잘 모아줘서 발사시켜주자 이런 거죠. 설명이 옆에 있으니까 좀 읽어보시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CAD 파일을 컴퓨터에 넣어주면 패턴 제너레이터가 작동을 하고 이걸 활용해서 컴퓨터를 컨트롤해서 이 각각의 파트들을 조절을 해서 패턴을 형성합니다. 상대적으로 좀 복잡하죠. 심지어 기판까지 움직이게 돼 있죠.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장비고 비싼 장비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장점이 패턴을 굉장히 작게 만들 수 있겠죠. 전자빔 하나하나씩 쏴주면서 패턴을 형성하니까요. 단점은 대신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래서 아까 앞에서 스루풋이 떨어진다고 했죠. 그래서 마스크를 제작하는 용도, 레티클을 제작하는 용도로 사용을 많이 하고 이제 연구소나 대학 이런 데서 직접 다이렉트 라이팅해서 강강제에다 노광시켜가지고 패턴을 만드는 용도로 많이 활용을 하는 편입니다. 학교 레벨에서는 굳이 스루풋을 따지지 않기 때문에 많이 활용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학교에서 이용하는 건 전용 이빔 리소그래피보다는 샘 장비를 약간 개조해서 활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또 성능이 그만큼 안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자, 그래서 전자빔 리소그래피의 장점은 초미세 패턴을 형성 가능하다. 전용 이빔 장비는 5나노 그리고 2나노까지 패턴이 거의 하고요. 그 다음에 마스크가 필요가 없다는 게 장점이죠. 우리가 바로바로 보통 마스크 제작하는데 비용이 많이 듭니다. 아까 말한 컨택 얼라이너 마스크 같은 경우는 별로 비싸지 않아요. 그거는 8인치 이런 거를 제작을 한다. 9인치죠. 9인치 제작한다. 그러면 한 100만원, 120만원 정도입니다. 근데 아까 스캐너 얘기했죠. 스캐너 장비, 양산 장비, 레티클 하나 만드는데 1억씩 비용이 소모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싼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거 없이 연구용으로 활용하기에는 굉장히 좋죠. 우리가 마음대로 패턴을 바꿔서 형성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강한 리소그래피보다 초점 심도가 우수. 그건 당연하죠. 전자빔을 쏴주기 때문에 전자빔은 직선으로 계속 나가니까 초점 심도가 좋죠. 그리고 자동화 정확한 조절 가능 이런 장점이 있고 단점은 가장 큰 단점이 이거죠. 낮은 처리량 그리고 장비가 고가라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근접 효과라고 하는 건 빛은 맞았을 때 반사되거나 회절이 되죠. 전자빔도 똑같습니다. 들어가고 나서 기판의 어떤 원자와 부딪혀서 이게 꺾여져서 나가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거죠.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일렉트론 빔 리소그래피 장비는 두 가지 방식으로 패턴을 형성합니다. 레스터 스캔과 벡터 스캔이라고 되어 있죠. 자, 레스터 스캔은 이 그림 A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편향 가능한 전 지역을 이동하면서 패턴 부분만 빔을 온시켜 패턴을 형성한다. 그러니까 이 패턴을 쏴주는 모든 영역을 일일이 하나씩 다 이동을 하는 거죠. 여기 지금 빔 스팟 사이즈라고 되어 있죠. 이거를 여기서부터 차례대로 이렇게 쭉 다 한 번씩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상태에서 패턴을 형성해야 될 부분에만 아까 빔 블랭킹이 있었죠. 그걸 열어주고 이동을 하고요. 그러고 나서 닫아주고 이렇게 해서 전체를 다 울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죠. 이 방식은 더 오래 걸리겠죠. 그리고 전자빔을 하나씩 쏴주는데 이게 굉장히 특정 시간 동안 머물러 줘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자빔 하나 쏴줘가지고 강강제가 반응해서 녹아나진 않겠죠. 그래서 그 시간을 조절해서 이 전자빔을 여러 번 같은 위치에 쏴줘서 그 에너지를 만들어준 다음에 강강제가 반응하도록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죠. 하지만 장점은 어큐레시 에러를 줄일 수 있다는 거죠. 모든 곳을 훑어서 지나가기 때문에 패턴이 틀어지는 경우가 잘 없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벡터 스캔은 패턴을 형성하는 부분에만 딱 이동을 해서 빔을 열어주고 움직이는 거죠. 요렇게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는 거의 이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리량이 상대적으로 라스트 스캔보다는 많이 증가하지만 포지셔닝 에러가 존재하는 문제가 있죠.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아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 레스트 스캔이든 벡터 스캔이든 기존의 이제 광 장비에 비하면 처리량이 너무 떨어지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전자빔 형태는 가우시안 스팟 빔, 뭐 동그란 이런 형태로 빔을 쏴준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C는 보면 이게 라운드 형태의 빔을 쏴줄 수도 있고, 다양하게 변형시켜서 이렇게 일직선인 빔을 쏴줄 수도 있고, 그렇게 해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여기 보니까 베리어블 쉐입 빔은 벡터 스캔에서 사용을 한다는 거고, 여러 유닛을 동시에 노화할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이런 거를 한 번에 쏴준다는 거죠. 그리고 셀 프로젝션은 복잡한 모양을 한 번의 전자빔 노광으로 형성한다는 거고, 반복적인 디자인 소재에 적합하다. 뭐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빔 리소그래피도 전용 강강제가 필요합니다. 이 전용 강강제는 폴리머 물질이고 일반적인 강강제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근데 반응하는 게 다르겠죠. 아까는 빛의 파장이 0.5마이크로 이하에서 반응을 했던 거고, 이 일렉트론 빔 레지스트는 전자빔에 의해 화학적으로, 물리적으로 변화가 유도돼야겠죠. 그래서 물질 자체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인 개념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양성 전자빔 레지스트를 사용하면 전자빔이 맞은 부분이 화학적 결합이 깨지면서 이렇게 깨지는 거죠. 깨지면서 강강제에 넣어줬을 때 잘 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날아가서 패턴이 형성되는 거고, 네거티브 레지스트는 결합이 강해지는 거죠. 전자빔을 맞으면 그 에너지를 받아서 이 결합이 서로 강해져서 용액에 넣었을 때 잘 녹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포토레지스트를 노광을 한 후에 강강제에 넣어주면 맞은 부분, 전자빔에 맞은 부분만 이렇게 패턴이 형성이 되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EUV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번 주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EUV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강리소그라피의 원리와 같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대로 기술을 거의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프로젝션, 즉 뭐 축소하는 광학기기라든지 이런 거를 그대로는 아니고 개념을 그대로 이제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아까 제가 리소그래피 파장 부분 이야기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파장이 이제 198나노였나요? 그 이하가 되면 이거를 감지할 수 있는 어떤 강강제나 마스크 물질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하기 어려워서 제가 웹 또는 이머전 리소그래피를 개발했다고 했죠. 근데 지금은 이게 개선이 됐으니까 양산 장비로 라인을 까는 거죠. 대신 비싸겠죠. 강강제도 당연히 특별한 물질을 활용해서 했기 때문에 비쌀 거고, 보시면 극자에서는 파장이 지금 10에서 14나노 돼 있습니다. 14나노고 스루풋에 손실이 없다고 돼 있죠. 그 이유는 이건 전자빔 형태로 쏴주는 게 아니고 빛을 그대로 활용하는 거죠. 대신 이제 파장이 짧은 빛이긴 한데, 그래서 최소 선폭을 한 번에 30나노 가량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리로 보면 레이저에서 특정 파장의 빛을 내보내겠죠. 그 파장이 10에서 14나노인 파장 빛이고요. 요거를 쏴줘서 반사기를 통해 가지고 집광 광학기기에 넣어줘서 빛을 모아줍니다. 그래서 반대로 마스크 부분으로 쏴주는 거죠. 자, 이때 우리가 또 잘 봐야 되는 걸, 마스크가 우리는 유리기판에다가 메탈을 얹어서 투과시켜주고 안 투과시켜주고 이렇게 한다고 했죠. 그런데 EUV 장비 같은 경우는 마스크가 반사형입니다. 패턴을 어떻게 만들어서 이 패턴이 빛이 들어왔을 때 반사되게 해서 그대로 전사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스크가 좀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축소 과정도 일반 광학기기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미러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렌즈나 이런 걸 통해서 축소시켜주는 게 아니고 미러를 반복적으로 반사시켜주면서 이렇게 사이즈를 줄여서 웨이퍼에다 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술이 되게 어려운 거고요. 그리고 반사시키는 것도 어려운 이유가 기본 물질들로는 반사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파장대가 10에서 14나노니까 투과성이 좋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반사하는 물질 미러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기술로 저도 알고 있고, 실제로는 이제 몰리브뎀, 실리콘을 여러 층으로 적층해 가지고 이 반사하는
광학기기를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이 제가 알기로는 핵심 기술로 알고 있고, 이걸 활용해서 어쨌든 마스크도 아까 말했듯이 반사하는 형태로 마스크를 만들어야 되고, 요게 좀 차이점 하나. 두 번째가 요 반사되는 미러를 만든다는 거. 그래서 축소시켜주는 기술. 요게 핵심 기술이 되겠고, 이거를 뭐 ASML은 잘 개발을 해서 전 세계 최초 유일하게 UV 장비를 보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여기까지가 리소그래피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시각 공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문 사항이 있으면 이메일을 통해서 질문 주시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숙제 관련해서 공지사항이 있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제물이 있는데요. 이 과제물은 문제풀이 동영상을 제작하는 거고요. 제출기한은 12월 16일까지입니다. 그리고 뭐 PPT를 이용해서 풀이 과정을 설명을 해도 되고, 아니면 직접 얼굴이 나와서 설명을 해도 되고, 어쨌든 제가 출제하는 문제에 대해서 뭐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을 하는 영상을 만들어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제출된 동영상 중에서 우수 동영상을 제작을 해서 그 학교에서 지원하는 상금 20만 원을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분반이 두 개인데 각 분반별로 하나씩 선정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 제출하는 거는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제출할 필요는 없고 원하는 학생만 제출을 하면 되고요. 평가 기준은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30점, 문제 정의 및 해석 30점, 문제 풀이 과정의 적절성 30점, 풀이 결과의 우수성 30점, 동영상 품질 10점으로 해서 평가를 할 거고요. 그 선정된 동영상은 시험 전에 스마트 학습 관리 시스템에 올려서 여러분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숙제는 제가 9주차인가요? 10주차에 제가 냈던 문제를 동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네 가지 문제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풀이를 했는지 과정을 설명을 하는 영상을 PPT를 사용해서 해도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터뷰 형식으로 저희가 해도 되고,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